나른한 점심시간 뉴스로 바사삭 깨워드립니다. MBC 성지연 기자입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역풍이다님, 이사나님, 빈센트님, 네, 박현우님, 파란네코님, 모두 반갑습니다. 너무 덥죠? 너무 더운데 강원 영동과 제주 일부를 제외하면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밤사이 강원 고성 등 중북부 동해안 중심으로 최고 300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주택가 도로 침수 피해가 속출했는데 내일까지 최고 200mm 이상의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추가 피해가 걱정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예상 진로가 제발 오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 완전히 꺾었어요. 완전히 꺾어서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목요일인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때 카눈의 최대 풍속이 초속 37m로 아직까지 강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8월 7일 월요일 뉴스 바사삭, 이 더운 와중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나른한 점심시간에 핫한 뉴스로 채워드립니다. 평일 낮 12시 30분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청풍낭자님, 네, 반갑습니다. 무명님, 안진희님, 네, 다들, 미라클님, 반가운 이 닉들을 보니까 저도 돌아온 일주일 만인데도 꽤 약간 어색한가 했었는데 다시 좀 반갑고 막 텐션이 올라오네요. 네,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바삭하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제가 뉴스 골라왔거든요. 첫 번째 소식은, 이 소식 진짜 계속 뜨겁죠.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소식. 입니다. 영국과 미국 참가자들이 퇴영을 한 상황이고 주말 사이에 냉방시설과 위생관리가 보완되면서 상황이 차차 안정화돼가는 추세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그 태극 남성 지도자가 여자 샤워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죠. 이번 사건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기 퇴영을 결정한 스카우트 전문연맹의 900단 비마이프렌드의 김태현 대장이 오늘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왔거든요. 그 한 얘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요. 네. 저희가 요구한 것은 강제 추방 그 나라로 보내든지 아니면 최소한 저희 영지와 놀란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 영지를 분리를 좀 멀리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상황입니다. 네. 근데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니, 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을까요? 사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저희가 백지 허브 이서부인데요. 네. 서부장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서부에 가서 이제 저희가 항의를 하고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그러면 너희들끼리 그냥 112에 신고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네? 112 신고라고 했다고요? 네, 저희 보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또. 네. 그런데 미적미적 결과가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었어요. 없고 궁금해서 어떻게 됐느냐 처리 상황을 보고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경고 조치를 하고 끝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 상황을 조직위 측에 이야기를 했지만 112에 신고하라고만 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조기 퇴영 결정을 하게 된 거고, 최창행 쟁버리 사무총장이 해당 태국 남성을 조사한 결과 문화적 차이로 발생한 일이다. 그래서 가벼운 조치인 경고를 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어야 남성 지도자가 여자 샤워실에 있었던 것을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열린 브리핑에서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범죄 관련 태국 국적의 남성 지도자는 분리 조치됐고 경찰에서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직위 측은 본인이 퇴소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해당 서부장도 퇴소 조치를 했지만 경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영내에서 수경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심원식 의원이 조기 퇴영을 두고 누구의 사주로 그런 반대한민국 결정을 했는지 정치적 배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야권 개입 의혹을 제기했죠. 이에 일주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원식 의원을 향해서 아마도 이분은 이런 게 2차 가해인 줄도 모르실 것이라고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들어온 잼버리 관련 속보 잠깐 살펴보면 이 메인 행사인 K-팝 콘서트가 11일인 이번 주 금요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걸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 폐영식과 같이 개최하겠다고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 K-팝 공연은 어제인 6일 그 새만금 야외 무대에서 열 예정이었지만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발생 등의 우려 등으로 공연이 연기됐고 장소도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9일에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FA컵 4강전, 12일은 K리그 수원 삼성전을 치를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홈 경기를 갑자기 치를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정부와 지자체의 일방적인 통보에 이 축구 팬들의 비난이 아주 거센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요. 요즘 흉흉한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죠. 울산 모 초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 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반쯤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내일 울산 북구 A초등학교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글이 올라왔다는 목격자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경찰이 해당 학교에 수색을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특이점은 찾지 못했다고 하고 해당 글의 작성자 IP 주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방학 중이지만 돌봄 교실이나 병설 유치원이 운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제주공항에서도 어제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는데요. 제주경찰청은 특공대가 공항을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나오지 않았고 사이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7시까지 살인 예고글 187건을 확인해서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붙잡힌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온유한 여기까지 하고요.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의도 정치권 이슈 풀어보는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네요. 그러니까요. 표정이 아주 밝아지셨습니다. 휴가를 다녀왔더니 좀 충전이 된 기분이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부럽습니다. 아유, 네. 전국에 계시는 프리랜서 노동자 여러분 네. 화이팅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저도 네. 휴가는 없습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네. 빈첸시오 드폴님이 어디서 많이 본 기자님이라고. 네. 빈센트님이 오래 했습니다. 믿고 듣는 장 기자님. 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선영님이 사람 많은 곳 가기도 무섭고 사람이 많던 적던 집 밖으로 나가기가 무섭다고. 그러니까요. 요즘 덥기도 덥고 소식도 흉흉하고 좀 그런 맞아요. 세월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식구들 다 나가면 혼자 남았는데 나 혼자 앉아서 이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그렇죠. 그럴 때 뭔가 버텨야 될 것 예. 같고. 너무 덥고 나가자니 또 사람 많은 데는 너무 무섭고 이래야 좋으냐 저래야 좋으냐 걱정이 많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요 여의도 인사이드 시작은 잼버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온유한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게 매일 다른 무슨 뉴스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죠. 사실은 아마 우리나라가 아니 이게 뭐야 부터 그쵸. 시작을 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군산 시민들인가 평범한 시민들이 막 얼음 박스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현장에 가서 어른들이 미안하다 막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이게 사실은 한국이죠. 그렇죠. 예, 이런 시민 정신. 대상이 이제 어린 네. 청소년들이니까. 그렇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또 가지고 갈까봐 그런 그렇죠. 것들을 많이 예. 좀 걱정도 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고. 10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장성을 해서 향후 3, 40년은 이제 세계 리더들이 될 텐데 이 친구들이 어딘가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한국 안 돼. 그때 내가 잼버리 갔었는데 생각만 해도 테러블이야. 맞아요. 이러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뭐 기업, 정부 뭐 너나 할 것 없이 나서서 어찌됐든 일단 끝내고 보자. 잘 끝내고 보자. 얘들을 잘 분위기가 잘, 그런 현장 분위기도 취재해 보니까 일단은 끝내고 12일부터 얘기합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애들은 해서 잘 보내고 그 다음에 남은 계산합시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아마도 올 국감은 잼버리 국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시기에 폭염이라는 건 저희가 사실 좀 상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야영을 한다. 음. 이것도 어느 정도 오는 것도 사실 다 있었던 일인데 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준비가 좀 미흡했을까? 좀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 이게 또 맞습니다. 사실 전부터 이거 문제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유치할 때는 좋았었죠. 새만금이라는 상징적인 그 장소에서 어쨌든 대한민국이 잼버리 대회를 유치했으니까 잘 준비해서 행사를 해보자라고 출발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환경 자체가 첫 번째 말씀하시는 대로 여름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방학 때 와야 그렇죠. 되기 때니까 그 여름이라는 건 상수고 기후 변화 때문에 계속 폭염은 이제 진행이 돼 왔던 거고 더 더워진다는 거고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가 간척지기 때문에 뻘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기반 시설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그 준비를 제대로 못한 이유가 뭔지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황당하고 그 현장에 가 있는 그 정치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심각했던 게 화장실 문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화장실이 380개, 그 샤워장도 한 380개 이렇게 있었는데 4만 5천 명에다가 그 지도자 요원이 8천 명이래요. 그러면 다 합쳐서 5만 1천 명인데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5만 1천 명이 화장실 샤워장을 쓰면은 기본적으로 30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청결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그렇죠. 위생이. 잼버리야. 그러니까 스스로 해야 돼. 뭐 이런 스카우트 정신 뭐 이런 것 때문인지 어찌됐든 건지 요원도 되게 부족했고 청소 시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러니까 막 엉망이어가지고 쓸 수가 없는 지경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대폭 그 인력을 추가해서 지금은 한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청소를 하면서 상황은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 보면 뭐 생수, 얼음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그 완전히 그냥 그 뭐 바닷가- 그늘이 없죠. 네. 바닷가 한가운데 텐트를 친 격이잖아요. 36도 막 이런 네. 때. 그 텐트 안에 어떤 텐트 이렇게 한 행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또 전북이고 그러니까 한지로 부채 만들기 뭐 이런 행사 같은 걸 했나 봐요. 네. 근데 한 텐트에 아이들 한 400명씩 넣고 했는데 아이고. 거기에 선풍기는 있었대요. 근데 아, 선풍기가 뜯지도 않은 있어도. 채로.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 전시행정도 아니고 그랬더니 전기가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공사를 먼저 해놓고 그 인프라 위에서 텐트를 치든지 뭐 나무판을 깔든지 그 다음에 그 위에 뭘 놓고 뭐 전기를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거고요. 아무리 야영이라도 이렇게 아무리 야영이어도 저도 소시적에 걸스카웃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산에서 이렇게 네. 텐트 치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가 같이 모이거나 휴식 공간을 취할 수 있는 데는 전기도 그럼요. 들어오고 문명인이니까 예, 그렇죠. 뭔가 할 수 예. 있게 해줘야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오징어 게임 하러 간 데가 아니잖아요. 생존 게임 하러 간 데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 시설 장비 이런 게 있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돼 있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이런 준비가 음. 다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또 확인 취재를 해보니까 공동위원장이 5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가부만의 책임인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국무위원 셋이에요. 거기다가 그 야당 국회의원인 김윤덕 의원, 그다음에 이제 스카우트 연맹 총재 이렇게 5명인데 5명이고. 이 중에서 잼버리 전문가는 스카우트 총재 2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의 공동위원장이니까 회의를 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죠. 결정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힘이 없는 부처가 여가부잖아요. 그리고 그 김현숙 장관이 이분이 뭔가 뜻을 가지고 내가 여성 정책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기본 기조가 여가부 폐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7글자. 그러니까 네. 가서 문 닫으려고 들어간 분이지 뭘 여성 정책, 청소년 정책, 아동 정책을 제대로 똑바로 잘하겠다 이런 취지로 들어간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 민주당의 이원택 의원이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불안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두고 문 닫으려고 하는 부서에서 이 세계대회 행사를 잘할 수 있을까? 잘하지 못할 거다라는 불안감이 상당히 있었고 네. 실제로 그게 잘 안 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준비 점검을 누가 했느냐도 좀 궁금한데 이 부분은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제 국감장에 이 운영위원회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많이
등장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여성가족부 출신의 공무원인데 이분마저도 사실은 그 잼버리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없는 분이죠. 그냥 그 관료 출신인 거죠. 근데 이분이 전체를 맡으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보고서는 끝내주게 온다는 거죠. 보고서 상으로 보면 아유 준비 잘하고 있네. 잘하고 계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선 지금 이런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뻘에서는 이제 식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숲을 조성해 놓고 뭔가 이제 그늘도 있고 뭐 인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 뻘에서 자랄 수 있는 어떤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심어놨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이랬던 이유들이 뭔지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세게 문제 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 파악이 제대로 안 돼 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근데 사실 예산이 네,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1,000억이 넘는다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도대체 그 많은 돈은 어디다 쓴 거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국민들이 가장 큰 의문이 그거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돈을 어디다 썼길래 지금 행사가 이게 산으로 가고 들로 가는 나라 망신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그렇습니다. 이게 애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 손님도 엄청 귀하게 여기는 저희가 문화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애들한테 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장 기자님께서 총사업비 현황 내역 단독으로 입수하셨다고요. 그 국회 농해수위 여가위 소속 민주당 이원택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한 새만금 세계 잼버리 총 사업비 네. 현황입니다. 그걸 자료를 네.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냥 1,000억대, 1,080억대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는 나오는데 아마 언론에 이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예산이 1,170억 9천만 원이에요. 1,170억 예, 9천만 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단위가 억 원이라고 위에 돼 있네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긴급 지원 예산까지 한 10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됐으니까 그렇죠. 이 전체 예산을 따지면 거의 한 1,200억 정도 되는 돈이 1,270억이니까 예, 거의 1,300억에 그렇습니다. 달하는 돈이 들어가네요. 상당한 국가 사업인 것입니다. 네. 근데 거기 쭉 들어가 보면은 네. 이제 집행 내역이 나오는데 2021년에는 156억 5천만 원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작년이죠. 2022년에는 397억 8천. 그다음에 올해가 제일 많습니다. 네. 616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첫 해보다는 뒤로 갈수록 예산이 훨씬 그러네요. 집행에 2배, 3배로 두 배, 세 배 늘어나네요. 늘어나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이 중에서 국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지방비가 더 많아요. 국비가 300. 국비가 302억 6천이고 지방비가 418억 5천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중에 이제 자체 수입이 400억 정도 되는데 이건 뭐냐면 애들이 직접 뭐 1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씩 내고 왔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비용, 그다음에 이제 광고비 이렇게 있는 건데요. 그럼 어디다 썼냐?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저기 보시는 대로 기반 시설, 그다음에 대집회장, 네. 뭐 개영식, 폐영식 하는 장소죠. 그다음에 거기 직소천이라고 천이 있는데 네. 거기 이제 활동장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나 봐요. 그래서 그 활동장. 그다음에 이제 조직위 활동 지원 이렇게 네 카테고리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기반 시설은 뭘 만든 거야? 상하수도 연결이 한 57km 정도를 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3개 정도 만들었고 사람이 많이 오니까 하수 처리 그렇죠. 시설이 예,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차장, 이제 덩쿨 터널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늘 이제 터널. 그늘 같은 네. 걸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요거 하는데 이제 235억 정도 쓴 거고요. 그다음에 대집회장은 이제 개영식 하는 등의 장소인데 여기에 부지를 조성하고 식재, 나무 심고 무대 기반 기반 시설을 만들고 이제 요거 하는데 한 30억 정도를 쓴 거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직소천에 뭐 수상교육장, 카누하우스, 수변데크, 탐방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영장 같은 것도 네. 하나 만들어서 이제 이거 하는데 뭐 36억 정도 썼는데 제가 의심하는 건 이겁니다. 조직위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869억 1천만 원이에요. 운영비랑 사업비가 제일 많은 거예요. 제일 많네요. 예,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 이 포션이 한 75%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다 어디다 썼냐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여기에 뭐 식비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뭐 텐트, 천막, 그다음에 뭐 앞서 말씀드린 화장실, 샤워장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갈 거예요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다 뜯어봐야 돼요. 그러네요. 예, 구체적으로 어디다 썼는지 이거 다 뜯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이 조직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밖에 못하나? 그리고 특히 제가 오늘 또 취재한 것 중에 황당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식비 뭐 상한 계란 네네. 얘기가 많았잖아. 7개밖에 안 되는데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냐는 식으로 이제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식업체들, 그러니까 그 단체급식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간 회사는 아오홈이라는 네. 회사인데 여기 5만 명이 모이는데 한 회사가 이게 다 핸들링이 가능하냐. 그래서 초반부터 CJ 푸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또 한 큰 재벌 대기업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회사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2개 회사는 돈이 안 돼서 안 하겠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오홈이 통째로 맡아서 했는데 한 회사가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었냐에 대한 체크도 필요하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근데 또 현장에서는 또 음식에는 그렇게 불만은 없다. 또 이런 얘기도 있다. 이제 언론이 또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여하튼 다른 거 다 떠나서 상한 음식이 제공됐다는 것은 대한민국 그 상황에서는 그렇죠. 상정하기 어려운 그런 이슈라고 볼 우린 수가 또 있을 이제 것 먹는 같습니다. 거에 진심인 민족이니까. 네. 아니 뭐 먹는 거에 진심이라기보다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죠. 선진 국가에서 뭐 있을 상한 수 음식을 없는, 이렇게 그렇죠. 내놓는다는 상한 게. 음식을 국제 행사에 제공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 그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 보면 네. 개막 앞두고 지난 8년 동안 네.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99번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다 운영된 네, 거죠. 이런 보도가 여기에 나왔어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전체 869억 가운데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2015년부터 쭉 잼버리라는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5곳, 그리고 전라북도가 55번으로 가장 많더라. 네. 그리고 부안군이 25번이고 새만금 개발청이 12번, 그다음에 여가부가 5번,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번, 뭐 이런 건데 대체로 이제 유치, 초반에는 유치를 위해서 막 가는 거고. 유치 위해서는 사실 필요하죠. 그렇죠. 뭐 다녀서 예, 당연히, 만나고 예. 이래야 되니까 그런 이제 관계자들. 문제는 유치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유치가 된 다음에 어디를 가서 어떤 걸 배워와서 그러면 새만금 현장에 그것을 적용했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건데 대체로 외유성 출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계 잼버리 대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스위스, 이탈리아를 갑니다. 스위스, 이탈리아는 왜 잼버리 가냐는 한 적도 없는데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잼버리 대회 개최지 연구 및 파리의 우수 축제 연구. 그런데 런던이요 했어요. 1920년. 1920년요? 103년 전에 했어요. 103년 전에 네. 한 거를 배우려고 그렇죠. 갔다. 예. 그리고 굳이. 파리는 개최한 적도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출장비를 썼냐. 이 869억에 이제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많이 따져봐야 그리고 되겠네요. 심지어 부안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미국을 갔는데요. 네. 이 잼버리가 열렸던 찰스턴에는 딱 이틀 있었고요. 나머지는 뉴욕, 워싱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자유의 여신상 보고 좋은 뭐 시간 이런 거예요. 좋은 시간 보내신 좋은 시간 겁니다. 보내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딴 데가 있었던 거죠. 정말 이 유치할 때는 진짜 정성을 다해서 새만금에서 그동안 없었던 역대급 인원이 온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1991년 고성, 강원도 고성에서 있었던 그때 있었죠. 잼버리 네. 행사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찬사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규모가 한 18,000명 규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그렇죠. 늘어났네요. 근 네. 한 2배 반 이상의 인원이 늘어난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러면 역대급으로 준비를 했어야 됐다. 그런데 역대급 준비는커녕 이렇게 외유성 출장에 돈을 많이 썼던 것은 아니냐. 이거 말고도 아마 앞으로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언론에 많은 보도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주변에 이제 엄마들이 많으니까 네. 엄마들이 얘기하거든요. 아니 너무 화가 난다 소식만 보면 좀 창피하죠. 이게 너무 네. 창피하기도 하고 예. 너무 애들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화가 난다고 하는데 이제 외국 엄마들이 나서서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죠 또. 지금 정부가 나서서 뭐 서울시도 지금 보니까 영국에 이제 있는 네, 재벌 뭐 의원들 뭐 이제 야간 버스 태워서 이제 네. 투어하고 이러는 문화 체험 활동도 하고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지금 숙소 영국팀 같은 경우는 미리 나갔는데 숙소를 못 구해가지고 사실 지금 성수기잖아요. 예, 완전 그래서 또 휴가철이니까. 그게 지금 난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5명이 공동위원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게 이 우리나라 조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이 되지만 이게 국제 잼버리 기구가 있기 때문에 국제
세계 잼버리 기구하고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게 공인된 프로그램인지 꼭 해야 되는 건지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막 돌려도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결정이 나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자 새만금 잼버리 대회 보니까 엉망이야. 오늘부터 다 치워버리고 오늘부터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어. 니네 빠져.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기구가 있는 행사고요. 국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기획해서 하는 뭐 우리나라가 맡은 조직위원회 활동은 있지만 이 전체의 근본은 국제 그 스카우트 연맹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복잡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강에 텐트 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티버스 타고 야경 보고 삼성 반도체 공장 구경하고 그다음에 조계종 사찰들 다니면서 템플스테이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한번 이거를 막아보자라는 차원에서 기업도 종교단체도 뭐 이렇게 등등등 나서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최종은 세계 잼버리 협회에서 할지 말지 결정이 나야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 막 일방적으로 하는 게 옳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내부 비판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 멋대로 막 이렇게 물론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열악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중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잼버리의 기본 취지가 네. 야영을 하고 네. 이런 자연 환경에서 그렇죠. 비박. 뭔가 도전을 하고 배우고 그렇습니다. 이런 호연지기. 취지로 사실 온 건데 그렇죠. 물론 폭염이라는 이런 극한 상황이 있지만 그거를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건 모르겠지만 그냥 호텔로 보낸다든지 아예 다른 그거는 원래 숙박으로 맞지 보내는 거는 않는다는 거죠. 취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예, 식의 비판이 예, 있을 수 예. 있다. 스카우트 하면 처음에 텐트 치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텐트 치고 이제 예. 매듭하고 다 매듭하고 이제 뭐 그런 것부터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하지 말고 야야 다 호텔 가서 자 너무 더워 이렇게 막무가내로 안 돼 오늘부터 한국 정부가 나서서 싹 다 정리할 테니까 당신들 다 호텔 다 잡아주고요 뭐 이렇게 해요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태풍이 오잖아요. 그쵸. 태풍이 와서 카눈이 오네요. 그래서 8일 이후에는 아마도 14개 그 전북도 안에 14개 이제 시군구로 흩어져 가지고 뭐 대학의 기숙사 그다음에 호텔 뭐 여러 숙박 시설에 이 친구들을 다 이제 분산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마지막에 11일 날 있는 그 K-팝 콘서트를 보고 폐영을 하고 돌아오는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일단 끝난 다음에 얘기를 좀 더 일단 애들은 잘 보내놓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얘기를 좀 해봅시다라는 네.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무사히 잘 보내고 얘기를 좀 그러니까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냈어요. 네. 임기 내내 홍보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소속 전현직 전북지사 대체 뭘 했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뭐 저는 일면 타당성이 있죠. 그 사실은 처음부터 초반부터 잘 준비를 해서 해왔더라면 그래도 뒷부분에서 잘 못한다 하더라도 초반에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좀 이제 그 진행이 되는 이런 차원이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책임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앞서 제가 예산 쭉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뒤로 갈수록 예산 집행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북도에 물어보면 지금 이 시기에 요공사를 해야 됩니다. 빨리 돈 주세요라고 해도 집행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한심하고 답답하게 들리는 그쵸. 거예요. 남 탓하는 서로 거니까. 내탓 공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딱 나눠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 책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니네 책임이야. 이렇게 나누는 거를 정치권에서는 좋아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세상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국민들의 이 불쾌 지수는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갑자기 이제 11일 날 폐영식 겸 해가지고 네. K-팝 콘서트를 장소와 날짜를 변경했죠. 그러니까요. 원래 8일이었나요? 그랬는데 이제 6일이었어요. 6일이었나요? 네, 그랬는데 네. 이제 이걸 11일로 바꾸면서 장소도 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느닷없이 이제 이번에는 축구 팬들이 뭐야? 왜 갑자기 불똥이 여기로 우리 튀어? 여기로 튀어? 막 이제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다가 BTS를 출연시키라. 아, 그러게요.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민간 차원에서 K-팝 그다음에 이제 한국 문화를 잘 알려오고 또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민간 진영에서 쌓아왔던 어떤 신뢰나 또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이 공조직 공무원들이 다 일거에 깎아먹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엉망진창된 조직 위의 활동을 BTS가 왜
그럼 이번에 또 BTS 팬들이 또 화가 나고 열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관제 마인드.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부가 사고치고 잘못하면 민간이 나와서 메꿔야 돼. 기업이 뭘 해야 돼. 이런 방식이 지금 시절이 언제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당신들의 애국심도 없어?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나오죠.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꽤 오랫동안 준비한 행사고 이 정부 들어서 1년 넘게 이제 이 정부 들어서 2년 정도 준비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준비하는데 그렇죠. 1년 1년 정도 정도. 준비를 한 건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이라도 좀 어떤 식으로 이 정치권이 내 탓, 남 탓할 거 없이 공과를 자꾸 나누지 말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총체적 난국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수습하는 것은 그 스카우트 정신에 맞게 그다음에 스카우트 그 앞서 말씀드린 잼버리 국제연맹이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방향을 존중하고 비전문가들이 뭐 감내라 배나라 얘기하지 말고 빠져 있고 무슨 위원장 체제로 국무위원들이 참여하고 뭐 자기 조직의 이화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국민 세금이 들어간 대목과 관련해서는 국감을 통해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우리가 이거 당분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행사를. 저 너무 걱정이고요. 지금 5만 명이 오는데 내년에 100만이 온다는 거잖아요. 카톨릭 행사에. 네. 괜찮겠죠? 또 우리가 또 잘 되겠죠. 잘하면 되죠. 근데 안 그래도 외신에서는 엑스포 유치에 관련해서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뭐 부산 이런 보도가 엑스포 나오더라고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엉망 그것도 다른 거 다 떠나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행사를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제가 만약에 그런 국제기구의 어떤 심사위원으로 들어간다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점수 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요. 예. 네, 그래서 좀 잘 마무리해서 좀 네. 무사하게 그래도 좋은 기억을 조금이라도 선사하면서 마무리되길 바라는 심정이고요. 네. 이번엔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사실 민주당 혁신위가 네. 이 혁신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보면 입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어떤 부분이 아쉽다고 느끼셨어요? 일단 지금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원래 그 정기국회 전까지 이제 활동을 하기로 했었어요. 네. 그런데 20일까지만 하고 활동을 종료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사실에 부합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것. 요 정도로 이제 얘기가 될 것 같고 원래 뭐 동일 지역 3선 출마 금지 뭐 이런 것까지도 혁신안으로 낸다. 좀 세게 나온다는 그렇죠. 거기다가 얘기 또 있었죠. 하나는 경선 룰도 또 뭐 조정을 한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으니까 다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혁신위가 혁신 대상이다라는 당내 비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원래 혁신위가 내려고 했던 혁신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뭐가 제일 문제일까? 뭐 김은경 위원장의 여러 가지의 그 말실수, 실언 이런 것들도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제 이런 그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혁신, 이 혁신 안에서 상당히 동떨어진 안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 혁신위에서 내놓은 혁신안은 예. 어떻게 보면 관심이 국민의 요구와는 좀 동떨어진 거였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첫 번째 혁신 1호안이라고 나온 것이 이제 불체포 그렇죠. 특권과 관련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 이론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이 제도를 두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어떤 미연 방지의 차원으로 있는 것이지, 뭐 이걸 무슨 특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의 큰 의미가 있다.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지. 이거를 뭐 법으로 강제하거나 뭐 당신들 당론으로 이거를 정리를 하라거나 이게 그렇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혁신 아니냐?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가 초반부터 있었던 건데요. 네. 제가 오늘 민주당 총무국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민주당 당원이 되겠습니다라고 당원 가입서, 그러니까 당비는 한 번도 내지 않았지만 당에 가입한 적이 있는 분이 480만 명이라는 거예요. 480만 명. 예. 그러니까 숫자네요. 지금 서울이 1000만 서울 시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반 정도 되는 인구가 민주당의 당원인 구조인 상황입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럼 이 중에서 한 번이라도 당비를 낸 사람은 몇 명일까?
200만이라는 거예요. 200만이요. 예, 그리고 계속 매월 당비를 내면서 활동하는 사람이 120만. 120만. 예. 그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큰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제일 큰 정당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은 재산이 뭐냐? 당원입니다. 당원이네요. 네. 시민이고 당원이고 국민인 겁니다. 적어도 480만이 강원 다입을 했고 그렇죠. 그 와중에 정말 꼬박꼬박 당원비를 내는 120만 명이 있다는 그렇죠. 건 어마어마한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재산인 거죠. 자, 이게 우리 사회 구조를 보면 기득권들은 민주당 싫어해요. 검찰도 싫어하고요. 재벌도 싫어합니다. 언론도 민주당 안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소위 대한민국의 기득권 집단들은 민주당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게 있는 자산이라고는 유일한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원, 시민인데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뭘까? 이 정권이 어떻게 만든 정권인데 촛불 정부임을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는데 지금 상황이 콘크리트 부정평가 60%짜리 대통령을 만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민들의 분노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정부가 못하면 못할수록 민주당이 더 미운 거죠. 이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음. 예. 그러니까 이걸 그런데 민주당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서를.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생겼고 그래서 왜 국민의힘의 그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있는 정당을 지지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내년 총선이 펼쳐진다면 정부 안정론입니까? 정부 심판론입니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난주에 나온 여러 회사의 여론조사의 경향성을 쭉 보면요. 정권 심판론이 훨씬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 안정론보다는 이 심판해야 된다, 견제해야 된다. 이런 정부 견제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자, 그러면 정부 견제론이 높으면 동시에 야당 지지율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정체 또는 하락이에요. 지지율이. 정권을 심판하려면 야당 지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정권을 심판하고 싶은데 야당 지지는 떨어져요. 그러면 민주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민주당 이제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왜 갤럽하고 NBS 조사만 보고 그래요. 여론조사 꽃도 있고요. 김어준 씨가 하는 리얼미터 조사도 있고요. 네. 뭐 뉴시스 조사 다양한 조사 있는데 왜 그런 조사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혁신적인 안을 내놓고 민주당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짜 촛불 들어서 5개월 동안 국민들이 이런 개혁 정책을 하라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 지난 그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몰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체 없이 개혁 정책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감동할 때까지 200만 당원 한 번이라도 민주당의 당원 가입서를 썼다는 480만이 감동할 때까지 엎드려서 정말 열심히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일종의 정풍운동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혁신안에 감동도 없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나오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열은 했습니다만 근데 이게 혁신이야? 이제 이런 국민적 평가를 받는 상황이 돼서 뭔가 아젠다를 선점하지 그렇습니다. 못하고 좀 예, 질질 끌려가는 그렇죠.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이런 거죠. 뭐 우리는 뭐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제도 개혁을 왜냐하면 양당 그 패권 정치에 대해서 너무 다들 싫어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위성 정당 같은 거 만들지도 않고 선거법 제도도 바꾸겠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것들. 그다음에 이제 당 내부에서 비명 친명 계속 싸우고 있고 소위 이제 친명이라고 주장하는 뭐 비례나 원외위원장들이 당내 비명계가 있는데 가서 막 깃발 꽂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당내에 이런 좀 것도 분란이 생기고 당에서 있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거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선 굵게 쭉쭉쭉쭉 나가면서 민생도 챙기고 한다면 그래 떠나간 그런 어떤 민주당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올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김은경 혁신위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지도부나 대표의 입김에 의해서 좀 끌려다녔던 혁신의 과정이 아니었나.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받거나 칭찬받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그 대의원제 폐지 얘기가 거기에 준하는 혁신안 발표할 거다, 뭐 내일 나올 거다 이런 네. 얘기 나오고 했는데 사실 그 민주당 현역들 생각은 어때요? 이게 좀 가능할까? 뭐 이런 싫어하죠. 얘기가 좀 매우 싫어하죠.
왜 그러냐면요. 네. 근데 지금 이슈도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민주당이 이제 전당대회 할 때는 대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합니다. 왜냐하면 대의원이 15,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의사결정 능력이 한 40%, 45% 돼요.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당원들이 40에서 45%, 나머지 이제 여론조사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공직 후보 선출하는,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공직 후보 선출할 때는 여론조사 50%, 당원조사 5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중요한 이슈도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핵심 의제로 내걸었을까? 민주당의 대의원제가 뭐야?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특별한 관심이 잘 안 생기는 이런 거죠. 그렇지만 민주당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봉건시대 군사 같은 개념이에요. 대의원. 네. 그러니까 대의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전당대회 때 대표 출마, 최고위원 출마, 당직 뭐 이런 거가 굉장히 유불리가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조직이 대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 이런 거예요. 민주당이 호남에 기반을 준 정당이기 때문에 영남은 또 상대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호남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결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에 어떤 가중치를 두어서 경북이나 뭐 대구 경북 이런 또 부산 경남 이런 지역에서도 일정 정도 뭔가 입김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제도적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은 대체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를 없앨 수는 없을 것이고 비율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율을 낮추는 수준에서 정리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도 이 대의원제가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손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렇죠. 네. 비율을 낮추는 선에서 없애기는 좀 힘들 것이고. 근데 만약에 저는 이것도 민주당이 정말 다 버리겠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다 내려놓고 천막장사 그렇죠. 치지 천막 않았습니까? 갔죠. 네. 그런 결기가 민주당은 왜 없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 내려놓고 헌신하고 정말 바닥부터 다시 국민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80만. 이 사람들이 다시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노무현 후보 선거운동 할 때 노란 돼지저금통 들고 자발적으로 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잼버리 엉망진창일 때 군산 시민들이 얼음차 몰고 가잖아요. 그쵸. 우리 국민들은 그런 분들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시 민주당으로 오게 하려면 감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기를 보여줘야 그렇죠. 된다. 뭔가 야당 내려놓. 그렇죠. 윤석열 정부하고 맞서서 싸우겠다. 말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 중에 가장 아픈 비판이 뭐냐면 당신들은 말만 한다. 행동과 실천이 없다. 그래서 더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헌신하고 진정성을 보이고 내려놓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이화영 전 경기 민주당 지지자들이 평화-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뼈아픈 또 근데요, 이제 기자들이 이런 네.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권, 저도 왜 안면이 안 바치겠습니까? 민주당 취재원들도 많고 그런데. 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듣기는 나빠요. 기분도 나쁘고 불쾌하지만, 그러나 이런 게 약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비판 댓글이 많이 올랐나 보죠? 네. 내일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재판이 이제 네. 열리는데요. 전번에 한번 열리려고 했다가 이제 그 변호사 선임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됐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에게는 운명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언론의 이런 관측과 다르게 굉장히 자신 있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전체 800만 달러가 갔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검찰발로 쓰는 기사들을 보면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 대가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쪽에 민주당 법률위원회에 취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500만 불은 스마트팜 사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계열사로 나노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히토류 광산 채굴권
그 사업을 받으려고 10%의 계약금으로 낸 게 500만 불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아주 딱 떨어지는 서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300만 달러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북한을 가기 위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하고는 상관이 없다. 다만 김성태 회장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각별한 사이잖아요. 법인카드를 받아서 쓰고 뭐 이런 등등. 그렇기 때문에 연결고리로 해서 검찰이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를 그 수사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화영 부지사를 다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대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민주당 측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네. 검찰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원에 가서 다퉈봐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굉장히 오랫동안 경기도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자료 검토를 했습니다. 요거 증거 찾으려고요. 네. 근데 증거가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검찰이 백현동 관련해서 네. 이 아파트 개발 문제 성남시장 시절에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측근이라고 알려진 정진상 전 정책실장이 성남시 정책실장이죠. 요 사건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무관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이화영 전 부지사도 뭐 보고하지 않고 뭐 이게 가능했겠어라고 의심하는 것처럼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도 재판에 가서 다퉈봐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검찰이 뭘 갖고 있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 이제 뭐 수사 과정에서는 내놓지 않을 것이고 혹여라도 이제 체포 영장이 올 텐데. 이게 이제 비회기 기간에 오면 괜찮은데 그리고 만약에 회기 중에 오더라도 권성동 스타일로 그 회기를 쪼개서 중간에 나가는 방식을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여당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회기 중에 체포 동의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가가 몇 명, 부가 몇 명, 친명이 어떻고 비명이 어떻고 또 이런 이제 혼란의 도가니로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이 원하는 그림은 이걸 거다. 그래서 아마도 9월에 영장 청구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민주당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어떻게 될지도 좀 관건이잖아요. 저도 이걸 아주 다각도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현재로서는 옥중 편지 본인이 이제 썼던 좀 애매합니다 표현은. 그런데 이제 옥중 편지 수준으로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내일 이런 재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변호사들은 아예 그럴 리가 있습니까? 뭐 나올 겁니다. 재판은 출석을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또 이제 검찰은 이미 확보한 진술,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선일보 보도로 확인됐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었다, 보고했다는 걸로 이제 그거를 확보해서 요걸 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변호인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그 증언 동의 이거를 받으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이화영 본인이나 아니면 그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일 뭐 많이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네, 내일 재판 내일이네요. 보고 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인사이드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8월 7일 월요일 뉴스바사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I hear every word you say. Just like a prisoner, I'll give in to 록 이 뺨이 당신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미스 그린은 테이블 밑에서 나에게 조용히 돈을 좀 주었다.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같은 테이블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를 그렇게 믿었습니다. 총 5,000위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돈을 받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일어난 모든 일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건이 소란스러워진 후 아버지는 그 남자가 체면을 잃는 것을 느끼시고 곧바로 학교로 가셨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머물면서 혼자 공부하게 해주세요. 계모는 나를 심리학자에게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양극성 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나는 표적이 되었고
동네 사람들의 면밀한 감시를 받았으며 매일 집에 갇히고 강제로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약 때문에 대학 시험 당일까지 내 마음은 항상 흐릿하고 무거워서 집중도, 공부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엄마도 일부러 그랬어. 나에게 과다 복용을 줘. 나는 시험장에서 거의 잠들 뻔했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남쪽으로 일하러 갔다. 핵심. 30세, 나는 한때 컨퍼런스 무대에 섰습니다. 회사 전체가 웃으며 과거를 상기시키며 그 고난이 그들의 삶의 반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그가 다시 그런 일을 한다면 18세의 추탄 호원은 여전히 스스로 정의를 요구해야 하고 큰 테트 연휴 기간 동안 두옹의 마음에 억눌린 모든 분노를 터뜨려야 할 것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담임 선생님을 찾으러 갔는데 트로옹 선생님이 기숙생 등록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아직 어렵지는 않지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18살이지만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학교에도 학교 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을 먼저 설득할 방법을 생각해요. 사무실에서 나오자마자 신이 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형형색색의 독사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호이린에게 약간의 돈만 있으면 음악을